그 원래 기초 때는요, 뭐 수업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상에 앉아 계신 연습을 하는 거죠. 3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 허리 아파 죽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쪽 맨 아래에 보시면 복합부동산 나오죠. 근데 복합부동산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개념은 토지 플러스 건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에는 그렇게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복합부동산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자,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용도상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하며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출제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땅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대요. 근데 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거 주택이죠. 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택을 한번 거래를 해보신 분은 금방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 한 채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살 때 받는 문서가 2개가 있습니다. 뭐 받습니까? 토지 관련된 문서하고 건물 관련된 문서 안 받아요? 집 안 사보셨어요? 응?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개 안 받냐고요. 받으시죠? 그 문서를 2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물건, 서로 다른 2개의 물건. 2개의 물건. 그래서 그 땅 관련된 문서, 건물 관련된 문서를 따로따로 2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법적으로는 땅과, 즉 토지와 지상의 계량물 또는 건축물이 서로 다른 2개의 물건이지만, 한 집을 거래하는데 땅 따로, 주택 따로, 건물 거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록 법률적으로는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2개의 물건이지만 이것이 이용되거나 거래될 때는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 거래가 되는 거 맞죠? 이런 경우를 우리 학개론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땅이나 건물 값어치가 얼마쯤 되느냐, 이거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 맞지요. 그럴 때 이 주택의 가치가 5억으로 평가가 됐다면 이건 단순히 토지 가치 따로, 건물 가치 따로 평가된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한 금액이 얼마다? 5억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일괄평가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감정평가라는 거 가서 다시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만 좀 기억해 주시냐면, 복합부동산 나왔죠? 그럼 무조건 평가는 일괄평가지 다른 평가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전체 가치가 5억인 거 맞죠? 근데 이 주택 소유자가 정말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5억 중에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쯤일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부분평가라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만 먼저 기억할 것은 복합부동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장 속에 평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원칙은 일괄평가, 예외가 부분평가. 부분평가. 왜?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데 그 중에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복합부동산 중 일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맞죠? 그런 경우를 부분평가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복합이 나왔는데 일괄평가 아니고 부분평가도 아닌 뭐 개별평가 또는 뭐 구분평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다른 말이 나오면 그 문장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기억하실 걸.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기초 수업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댁에 돌아가시면 오늘 배운 건 오늘로 끝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신상이 편해지십니다. 정말 신상이 편해요. 왜냐? 대부분 이러셔요. 뭐 기초인데 뭐 10월 달인데 뭐 앞으로 뭐 1년 남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막 놀아야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 놀죠?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왜? 그때가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쉽게 할 때 이걸 알아듣고 내 걸 만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뭐 기본 심화 거쳐가지고 약간 난이 높은 걸 올려도 내가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톡톡 받아가지고 쉽게 쌓을 수가 있어요, 계단을. 근데 지금 이걸 안 하시면은 나중에 다시 기초부터 올라가려면 최소한 기초를 먼저 쌓으신 분이 보다는 2개월 정도 들여가는 거예요, 느려요. 2개월 정도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때 쉽게 할 때 잘 하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 부동산 가볍게 말씀드렸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부동산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제목이에요. 왜? 제목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이다, 뭐 중개사 시험이다, 이거 따져보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건물, 또 땅, 맞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토지와 건물 아니겠어요? 넓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목 보세요. 맨 처음에 토지 분류 있어요? 1번에 토지의 분류 나오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뒷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그렇지.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과 건물이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에서도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 분류와 건물 분류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런데 출제 빈도나 비중을 따지면 토지 분류가 압도적이에요. 왜? 나중에 기본 수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토지 특성의 바탕을 두고 출발한 학문이기 때문에 건물은 그 중요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주로 물어보는 건 주택관리사고 땅을 물어보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그 건물의 분류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데 땅의 분류는 매년마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작년 나왔고요. 그래서 토지 분류, 건물 분류를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난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분들은 결단코 토지 분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 건물 분류는 몇 가지만 암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우리 문제 풀 때 그 건물 분류 문제는 다 있으니까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토지 분류입니다. 근데 토지 분류인데 이게요, 법에 따른 구분이 있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론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법에 의한 구분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개론에서는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공시법이나 공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가로 1번에 공정법 써놨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압축하면 공정법 그래요. 자, 그런데 아니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쓰는 말이에요. 그냥 공정법. 근데 거기 28개 지목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간단히 보죠. 지목, 땅지죠. 땅지. 그럼 땅에 붙는 제목의 뜻이에요. 땅에 붙는 제목. 근데 공시법에서 배울 때는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붙는 그 제목을 뭐라 그래요? 지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목은 28개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28개 지목 구분은 공시법 사항입니다. 거기서 배우시면 돼요. 28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개론에서 이런 문제 나오세요. 다음 중 지목인 것은 미치는 거죠.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공시법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목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요령이 있어요. 개론 때 안 배운 게 답이에요. 오케이? 지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개론 수업 때 안 한 거, 그게 답입니다. Understand? 그렇게 맞추면 되지. 이러면 대부분 그래요. 모르는 게 나왔잖아요. 멘붕 오면서 헉!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지 말라고요. 멘붕 하지 마시고 오면은 내가 안 배웠던 거지만은 근데 보기 2, 3, 4, 5번은 개론 때 많이 봤어. 근데 1번은 개론 수업 때는 못 봤던, 못 들어봤던 표현이네. 그럼 1번이 답이겠구나. 찍으면 돼요. 누구는 다 알아서 맞춥니까? 그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찍기 신공을 발휘하여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건 있죠. 증 따고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는
입증을 합격을 위한 공부지 실무를 위한 공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 감히 실무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물론 그 약간 소수 몇 분이 그 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미꾸라지가 무슨 물기에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 얄팍한 그걸 가지고 실무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뭐 좀 돈 좀 벌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 난리 납니다. 어떻게 난리 날까요? 수수료 한 100 받으려다가 본인 돈 2천 꼬나 박습니다. 왜? 거래 사고 발생하면 중개사가 다 책임집니다. 중개사 무서운 직업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뭐 야 이거 좀 하면은 이게 연결만 시켜주면 돈 좀 벌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왜 중개사 자격증 있는 줄 아십니까? 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사고의 책임은 중개사가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갖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거래 당사자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내 돈 생돈 꼬나박지 않으려면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시라고 열심히 좀 더 깊숙하게 배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합격만을 위한 공부는 오히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택지, 부지, 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때 택지라는 것, 택지가 나오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가 나오면 따라 붙는 말이 주상공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 그래서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택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 그래요? 택지다라고 말합니다. 택지. 근데 택지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뉴스에도 뭐 택지 개발이다라는 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지가 나오는데요. 부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지를 어떻게 말했냐면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땅이 부지다라고 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그 5, 6년 전부터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특정 용도의 그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장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 바닥 토지 이 말이 나오면 부지가 답이다 라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다. 요거는 요새 표현, 옛날에는 건축용지와 비건축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비건축용지가 뭘까요? 비건축이니까 건축할 수 없는 땅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어떤 땅들이 건축할 수 없는 땅일까요? 네? 뭐 그린벨트도 그렇죠. 그린벨트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하천의 바닥 토지예요. 강바닥. 누가 바다 밑바닥 강바닥에 건물 져요. 그 다음에 철도용 부지. 그렇죠. 철길 뭐 근처에 누가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철도용 부지나 하천의 바닥 토지가 대표적인 비건축 용지인데요. 그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나오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가로 동그라미 3번에도 대지가 있고 동그라미 4번에도 대지가 있죠. 이게 한자로 나오지 않고 한글로 나오면 무슨 말인지 구분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미리 4번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4번에 대가 있죠. 그 대가 한자로 자루대입니다. 자루대. 자루대자거든요. 그러면 자루대자를 쓰고 땅 지자를 썼으면 무슨 모양의 땅이다? 자루 모양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자루가요. 입구가 자루의 입구를 주둥이 그러죠. 자루의 주둥이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왜? 자루라고 하는 도구는 그 물건은 입구가 좁아야 주둥이가 좁아야 이동 과정에서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입구가 좁겠죠. 그래서 대지는 입구가 좁은 땅이에요. 그걸 예쁘게 말하면 좁은 통로에 의해 공도에 연결된 토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좁은 통로나 입구가 좁다는 말이나 자루 모양의 땅이나 그 말이 그 말 습비 셈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입구가 좁은 땅과 입구가 넓은 땅 중에서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입구가 좁은 땅은 넓은 땅에 비해서 어때요? 뭔가 좀 값어치가 깎이겠죠? 그렇죠? 이걸 좀 예쁘게 말하면 최유효 이용이 저해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럼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입구가 넓은 땅에 비해서는 입구가 좁은 땅은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땅 자체의 값어치는 넓은 땅보다는 좁은 땅의 가치가 깎이죠. 그럼 가치가 깎인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감가된다. 감가. 자, 봐봐요.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의 뜻만 알면 다 알아요. 자, 감가잖아요. 그럼 뭐다?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가 줄어든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뭐가 될까요? 가치가 올라간다. 증가. 왜? 우리 증감 그러잖아요. 그럼 감의 반대는 중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자어를 많이 알면 개론 용어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근데 한자를 싫어했던 분들 대부분 학교 다닐 때 한자 싫어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론 용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개론 용어는 전부 한자예요. 아니면 영어.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의 반대가 뭐라고요? 증가.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대지는 입구가 좁은 토지로서 대지 감가의 대상이 된다. 가치가 깎인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이 대지는요, 비록 가치는 깎일지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 말은 뭐다? 건물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런데 그 아래 맹지가 있죠. 없어요? 맹지. 이 맹인이요, 앞 못 볼 맹이거든요. 왜 눈 안 보이는 분들은 이제 맹인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 우 이런 분들. 그런데 앞을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죠. 사방이 길인데요. 길을 우리가 공도라고 해요. 공도. 이게 뭘까? 함께공 길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길. 공도. 그러면 사방이 길, 공도인데요. 요거 사각형 하나하나가 토지라고 보자. 토지, 땅이다. 땅. 그런데 요 가운데 땅을 A라고 보면 A 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길과 연결된 면이 다 있죠. 근데 A 땅은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음으로써 그 땅에 어떤 면도 공도의 길에 접속된 연결된 면이 없죠. 이런 땅을 앞이 다 막혔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맹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맹지 살래요? 안 사요. 그럼 가치가 깎인다, 올라간다. 깎이죠. 그럼 증가, 감가.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어요? 기획부동산. 막 땅 쪼개가지고 막 팔잖아요. 나중에 가면 맹지인 거예요. 건물을 못 져.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떤 땅 주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길을 내는 분. 못 봤어요? 봤어요? 그 땅 임자는 맹지 잘못 산 겁니다.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 못 지죠. 그럼 자기 돈 들여서 길을 만들어야 공도, 도로와 연결된 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압축하면 이거죠.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허가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맹지는 건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자기 돈 들여서 길을 내면 길과 접속된 면이 있게 되니까 결국 대지가 되고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중개가 아니라 직접 뭐 어떤 자산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개념을 알고 가야 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가 제주도 땅 사가지고 돈 좀 짭짤이 벌었단 말이에요. 얘가 머리를 쓴 거예요. 맹지를 샀어요. 그 맹지를 샀다면 주변의 땅값보다 싸다, 비싸다?
쌌겠죠. 싼 땅 사서 지가 돈 있으니까 돌을 만드네. 그럼 택지가 돼버리죠. 그럼 어때요? 맹지 상태에서 값싸게 땅을 사서 돌을 만든 순간 자기가 산 값에 몇 배 땅값이 올랐겠죠. 그래서 재테크를 한 게 누구다? 효리예요. 똑똑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개거래에서 돈 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되셨으니까 뭐예요? 고급 정보를 남들보다는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 돈 버는 거지 중개거래에서 무슨 돈을 법니까? 그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점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생활비 명목 정도 버시고 또 물론 좋은 대상을 만나면 그런 게 있어요. 불법 일 하지 말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얼마만 받아줘. 나머지 네가 다 먹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뭐 몇천 땡길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좋은 정보를 알아서 투자하심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요새 말이에요. 중개사 이 간판이 너무 많다. 자격증 딴 신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먹고 살겠냐 이런 분 계신데 음식점이 많다고 다 망해요? 아니죠. 음식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수백 개의 점포가 있는데도 잘 되는 곳 있죠. 그 노하우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 많다고 두려움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으뜸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뭔가 열정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고 이걸 법칙으로 만드는 게 이론인 것뿐이지 현실과 뭐 이론이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이론을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토지 거래를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공법을 모르면 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계약 관계를 정확히 하자 없이 하려면 민법을 모르면 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개론은 언제 써먹느냐? 많은 분들이 개론은 중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십니다. 개론은 언제 써먹느냐? 상가나 공장이나 요구할 때. 무슨 말이냐? 전월세 할 땐 필요 없어요, 개론. 근데 나중에 투자론 보시면 수익률 계산 나옵니다. 그럼 상가나 공장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뭐가 목적일까요? 투자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투자자 입장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내 투자하면 이게 얼마쯤 이게 나올 게 있는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하지 못하면 반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말에 그 말씀드리면 울산 쪽에 제가 한 몇 년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울산에 굉장히 많은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왜? 울산 그 장사 잘 되거든요. 현대자동차 있고 해가지고 연봉 뭐 기본 1억 다 넘어가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 1, 2등 하는 중개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실무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의 경험담을 이제 얘기해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1, 2위 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1년에 몇십억을 주무른다는 뜻입니다. 울산에서. 중개만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기들도 공부할 때는 이놈의 개론 이게 무슨 뭐 실마 뭔 관계가 있고 뭐 이거 괜히 왜 이런 과목을 만드느냐 했었는데 실무에 나가 보니까 덩어리 큰 건 전부 개론이에요. 덩어리 큰 건. 돈이 좀 되는 건 개론적 지식이 없으면 꼬시질 못하고 개론적 지식이 없으면 계약 단계까지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 왜? 상대방이 수익을 원하는데 저는 민법으로 합격했어요. 수익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중개사분을 믿겠냐는 얘기입니다. 못 믿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투자하면 얼마씩 나온다. 쫙 뽑아주니까 전부 이분한테만 다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10억 단위 넘어가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돈 벌려면 민계공을 모르고서는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월세 필요 없어요. 뭐 아파트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개론 같은 필요 없어요. 상가, 땅, 큰 거 매매해서 돈 좀 벌기 위해선 개론적 지식이 반드시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해졌지요. 개론이 그렇구만.
근데 현실에서 그 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네, 그분들 입에서 그렇게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맹지였고요. 거기 6번, 7번 보면 나지 건부지 있죠. 근데 제가 왜 3번의 대지를 건너뛰었냐면 그거 지금 하면 머리 되게 아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개념이에요, 그게. 왜? 이 대지가요, 법마다 한자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대지와 무슨 다른 법에서의 대지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의 내용을 전혀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게 되면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자 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많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아래 보면 나지 건부지 있죠. 이 나가 뭐냐? 나체. 벌거벗을 나거든요, 한자로. 그럼 땅이 벌거벗었다는 뜻이 뭐냐? 땅만 있다니.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해요?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 잡을 때는 그냥 건물 없는 땅이라고 개념 잡으면 되지만 문제에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지란 지상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 문장 표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미 자체는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개념은 뭡니까? 그냥 땅만 있고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이 뭐다? 나지다. 근데 건부지는 뭘까요? 포인트가 건입니다. 그 건의 의미가 뭘까요?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이 뭐다? 건부지고 건물이 없는 땅이 뭐라고요? 나지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그냥 땅만 있는 경우와 땅 위에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떤 땅이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지가. 왜? 땅만 있으니까.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짓는 거고, 뭐 상가를 짓고 싶으면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부지에 비하여 나지는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Understand? 자, 그 다음 또 이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없는 땅을 거래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땅의 거래가 보다 쉽겠습니까? 나지가. 왜요? 자, 봐요. 만약에 자, 이 빨간색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예, 이게 지금 하고 잡힌 데를 쓰기 때문에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만약 상업용 건물이라면 이거 상가죠. 상가 맞죠? 근데 곰돌이는 집을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 토지를 원하는 곰돌이 입장에선 상업용 건물이 세워진 땅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상은 보다 땅 위에, 지상에 세워진 건물의 용도에 따라 토지 용도가 제한 구속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토지의 용도는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로 바뀌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상가가 세워져 있다면 이 땅은 상업 용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공업용이나 주거용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건물의 용도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가 제한 구속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래서 개론이 어려운 거죠. 이 기초부터 어려워 죽겠는데 심화 고급을 들어가면 얼마나 머리가 뽀개지겠습니까? 지금 이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뜻 그것도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근차근 가다 보면 나중엔 쉬워져요. 왜? 계속 듣다 보면요. 처음에 들을 땐 되게 어려웠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지금 분명히 나지 건부지 비교해 볼 때 건물이 없는 땅이 건물이 있는 땅보다 훨씬 쉽게 거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거를 거래가 쉽다, 거래가 용이하다 그러면 다 풀겠죠. 그렇게 안 줘요. 뭐라고 하느냐?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다. 시장성이 뭔지 아십니까? 거래 가능성.
시장성이 높다. 시장성이 뭐라고요? 거래 가능성. 그럼 거래가 쉽다면 어디 덧나냐고요. 근데 꼭 출제자는 시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낮이는 건부지에 비하여 용도의 다양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우월한 토지이다. 맞아요. 그러면 토지 가치도 어느 땅의 가치가 좀 더 높을까요? 낮이 가치가 높겠죠. 아니, 보다 쉽게 팔릴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땅의 값어치가 그렇지 못한 땅의 값어치보다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낮이 입장에선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지만 이렇지만 가치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건부지 입장에선 낮이보다 가치가 높게 낮게. 아니 지금 가치가 얘가 높잖아요. 그럼 건부지 입장에선 낮이의 가치보다는 건부지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낮게 평가되는 거죠.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럼 건부지는 낮이보다 가치가 깎이네요. 그렇죠? 그럼 무슨 감가? 그냥 감가만 뒤에 붙이면 돼요. 건부감가. 아까 왜 자루형 모양의 토지 대지 그래 대지. 대지도 가치는 깎이죠. 그럼 뒤에 뭐만 붙이면? 그럼 대지감가. 그럼 얘는 건부지인데 지자 빼고 건부감가.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맞아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경우는 낮이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이 말을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낮이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는 높게 평가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입장만 바꾼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제가 그걸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앞뒤 바꿔놓으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앞뒤 바꾸려면. 왜? 문장 해설 못 해버리니까. 아니 A가 높다는 말이나 B가 낮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A가 높다고 하면 외웠네? 그럼 B가 낮다 그러면 그 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개념 못 잡고 외워버린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문장 해석하십시오. 낮이가 가치가 높다는 건 입장 바꾸면 건부지는 가치가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문장을 기억할 때는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떠하다. 이 말은 대부분은 그러하지만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의 뜻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낮이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낮이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건부 증가냐? 대표적인 경우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 줘요? 못 줘요. 그럼 신축도 안 되지만 증축도 안 돼요. 그리고 개축도 안 돼요. 개축이 뭐예요? 건물 고치는 거. 그럼 새로 좀 늘리는 건 증축이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린벨트 내 낮이는요. 처음부터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맞죠? 그린벨트 내 낮이는 지금 건부지 그랬습니까? 낮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 맞지요? 그럼 여기서는 신축, 증축, 개축 안 되지요? 그럼 그린벨트 내의 낮이는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이죠. 근데 그린벨트 내의 건부지는 건물이나마 세워져 있는 땅이죠. 그럼 건물이라도 세워져 있는 땅은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보다는 값어치가 높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군의 건부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Understand?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외워봤자 나중에 쓸모없어요. 왜? 기억 안 난다니까요. 글쎄 외우면. 그리고 이해가 되면 나중에 외우고 싶지 않아도 기억나요. 그게 이해와 암기의 차이예요. 그게. 됐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필지, 획지는 뭐 그다지 큰 중요성 없으니까 나중에 기본 때 말씀드립니다. 자, 10번과 11번 보면 후보지 이행지 나오죠. 후보지 이행지. 근데 얘네 둘을 묶잖아요. 묶어보면
전환지라고 말하거든요. 전환지. 전환지. 근데 여러분, 전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전환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바뀐다. 바뀐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앞에는 어떤 의미가 생략되어 있냐면 토지의 용도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바뀌고 있는 땅을 묶어서 후보지, 이행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용도지역, 조심할 것. 이 용도지역은 국계법상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에 이제 배우시다 보면 국토의 뭐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줄여서 국계법 그러는데 국계법의 용도지역이 아닌 감정평가에 관한 용도지역이에요. 근데 그 용도지역이 어떻게 나누느냐? 택, 농, 임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나눠져요. 근데 후보지가 뭐냐면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후보지다 그래요. 후보지.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임지, 농지, 택지 지역은 용도 지역 맞죠? 근데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건 문장으로 만들면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후보지. 후보지. 자, 근데 이행지가 뭐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말이 따라 붙는다. 응? 택지가 나오면 따라 붙는 말. 주상공, 주상공. 그래서 택지 지역은 또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봐봐요. 택지 지역과 주상공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택지 지역 속에 주상공이 포함되니까 택지 지역이라는 말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는 말보다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일부 출제자는 얘를 대분류, 얘를 소분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후보지는 용도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 그랬죠.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후보지란 대분류, 이게 대분류니까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개론 그 506페이지 비교해 보잖아요. 같은 말 다 빼잖아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같은 말이 다 들어가서 500, 6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다 알아야 문제를 풀거든요. 한 단어 알아서 못 풀어요. 그게 개론의 특징이에요. 근데 봐요. 이때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또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면 이건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죠. 맞죠? 이런 토지를 뭐라 그래요? 이행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초 수업 때는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용도지역이 택지, 농지, 임지지역 구분되는데 용도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는 땅은 후보지.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땅은 이행지. 오케이? 이때 농지 지역은 전답과거든요. 전답과. 이게 전지, 답지, 과수원인데 전이 뭘까요? 밭. 답은 논. 과수원은 과수원. 오케이? 그럼 예컨대 뭐 과수원이 뭐 답지가 되고 뭐 전지가 답지 이렇게 바뀐다? 뭐가 돼요? 이행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를 기억하세요. 용도가 전환 중일 때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 쓰는 거지. 용도가 전환이 됐다면 안 써요. 오케이? 예컨대 우리 이제 신문을 보다 보면 이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들어와요. 택지 후보지란 말이 가끔 쓰고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럼 택지 후보지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택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택지가 아닌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는 땅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 저기 그 육군 사관학교 아시죠? 사관학교 학생들을 사관 후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관이 원래 장교의 뜻이니까. 장교 후보생이죠. 이분들 4년 수업을 마치고 소위 계급장, 장교 계급장 달면 그때부터는 장교, 즉 사관이지 후보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택지가 아닌 지역이 택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후보지지, 택지가 됐다면 그냥 택지지 후보지란 말은 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지 용도가 바뀐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 이게 이해 갔다면 어렵겠지만 문장 하나를 써볼 테니까 잘 봐요. 자, 답지가, 원래는 답지 지역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답지가 주거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이는 이행지이다 라고 나왔대만 문장이. 그럼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그럼 어떤 면이 틀렸을까요? 오호, 맞습니다. 이겁니다. 물론 얘도 말이 안 되지만.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얘는 지금 만약 전환 중이라고 했다면 얘는 후보지죠. 왜냐? 답지는 농지지역에 속하고 주거지역은 택지지역에 속하니까 농지가 택지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는 후보지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런데 전환됐다는 건 이미 주거지역이 됐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더 이상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전환된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초보분들 제가 조금 전에 와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초보들은 대부분 틀렸다고 하면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얘가 틀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후보지지 이행지가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괜히 틀렸는데요. 바로 찍지 않습니까? 미래가 밝습니다. 첫 수업에 이걸 찍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함께 풀지만 혼자 풀 때는 저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8월 달쯤 가면 우리 수험생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함께 풀 때는 더럽게 쉬운데 혼자 풀 때는 왜 이렇게 답이 안 보이냐고. 그거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방법은 하나 있어요. 투명 망토를 개발해 주시면 제가 시험 당 옆에 가가지고 다 불러드릴게요. 그게 안 되면 공부하십시오. 이렇습니다. 이게 후보지 이행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기 법지, 빈지 나오는데 이 법지하고 빈지가 또 정반대예요. 거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법지는요. 법이 포인트에 법자 들어갔죠.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익은 없는 토지를 법지 그래요. 근데 반대로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실익은 있는 토지가 뭐다? 빈지다. 근데 이 빈지가 뭐냐면 저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요 수직선 요 안쪽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땅이래요. 자, 등기 능력이 있다. 그 말은 등기할 수가 있는 땅이에요. 그럼 등기해야 할 수 있어야만 이 땅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자, 바닷물이 다 들어올 때가 간조입니까? 만조입니까? 만조죠. 찰만, 만조. 그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이 토지 사이의 땅을 빈지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얘 등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이 땅. 여기 안쪽부터 등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은 등기 능력이 없죠. 그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나 활용 실익은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바닷가 가보시면 모래밭 있죠. 백사장. 그게 빈지예요. 보세요. 그 빈지는 모래밭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래밭을 거닐면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가 나 잡아봐라 뭐 잡히면 죽이 빈다 그러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 놀이가 있죠. 거부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놀이의 명칭이 뭐예요? 아니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거부가 모래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놀이 명칭. 무슨 두꺼비 집에 재건축 놀이. 아시겠죠?
우린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두꺼비 집이 왜 나와요? 재건축물이.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모래찜질을 즐길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결국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용할 수는 있지 않느냐. 실익은 있지 않느냐.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빈지.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바닷가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바닷가라고 그래요. 바닷가. 바닷가. 그래서 혹시 빈지라고 안 나오고 바닷가라고 해도 똑같은 말로 보시고 문제 풀면 돼요. Understand? 저거를 예쁘게 포장하면 이렇게 나오죠. 만조수의선으로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 사이의 토지를 빈지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만조수의선으로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 사이의 토지를 의미한다. 말 되죠. 그렇게 문장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맨 아래에 보면 포락지 나오죠. 저 이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포락지가 뭔지 아십니까? 물에 잠긴 내 땅. 내 땅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강바닥이 된 땅을 뭐라 그런다? 포락지. 포락지. 그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쉽게. 수면 밑으로 잠긴 땅. 그럼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이나 물에 잠겼다는 말이나 강바닥 됐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아주 간단히 정답이 포락지였어요. 오케이? 그럼 상대방이 던져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못 맞추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죠.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에 바닥이 된 토지를 말한다가 정식 명칭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안이 절토, 흙이 무너져 내려 하천의 바닥, 강바닥이 된 땅이다 라고 말하죠. 이 포락지는 민법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절토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흙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 다시 흙을 메꿀 거 아니에요. 쌓아 올린다. 이걸 한자로 성토한다고 합니다. 성토. 절토의 반대가 뭐다? 성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열받잖아요. 자기 땅이었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흙을 메꿨어요. 성토했어요. 땅이 됐어요. 그래도 한 번 소멸된 토지 소유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이미 끝난 땅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락지는 성토하더라도 소멸된 사건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민법 사항. 우리 결혼에선 물에 잠긴 불쌍한 땅. Understand?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